안녕하세요. 밀러 마취과 학교 가서 72장을 바탕으로 외래 마취, 그러니까 아웃페이션트 애네스테시아의 핵심만 속속 뽑아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요. 외래 마취의 최신 트렌드, 또 실질적인 임상 팁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외래 맞추는 이제 뭐랄까,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가 됐죠. 아, 그런가요? 네. 최소 침습 수술 기법도 발전하고 또 환자 관리 기법도 좋아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렉티브 서저리의 한 80%? 그 정도가 이미 외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80%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당일 퇴원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외래 마취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IAAS, 그러니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mbulatory Surgery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아, 네. 그 정의를 좀 기억해두면 좋은데요. 수술 당일 퇴원을 목표로 계획된 비입원 기반의 수술 시술인데, 필요하면 회복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하. 가끔 그 숏스테이 서저리랑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당일 퇴원이 목표니까요. 장점이라면 역시 환자 편의성 증대, 감염 위험 감소,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큽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1900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니콜의 소아 외래 수술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마취과의 아주 중요한 전문 분야로 딱 자리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두 군인데요. 어떤 환자를 외래 마취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나이나 BMI, ASA 등급 이런 걸로 딱 잘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맞아요. 확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개별 환자의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 안정적인 관리 여부. 네. 예를 들면요, BMI가 40, 심지어 50이 넘는 고도 비만 환자도 가능하고요. 또 잘 조절되고 있는 폐쇄성 수면 모호흡증, 그러니까 OSA 환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OSA 환자도요? 네. 물론 이제 스탑뱅 같은 설문으로 고위험군을 좀 선별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걸로 확진되기 전까지 무조건 수술 미뤄라 이럴 근거는 좀 부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고령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제한이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85세 이상 초고령 환자라고 해도 아주 침습적인 수술만 아니면 나이 자체가 절대적인 제한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집 환경에서 빨리 회복하는 게 인지 기능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오히려요? 네, 미숙아 같은 경우는 보통 포스트 컨셉추얼 에이지, PCA 60주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혈압도 궁금한데요. 고혈압 환자는요? 이것도 안정적으로 조절만 된다면 예를 들어 다이아스톨릭 혈압이 110mm Hg 미만이면 외래 마취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는 좀 신경 써야죠. 출혈 위험하고 또 혈전 위험 사이에서 정말 신중하게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요. 퇴원할 때 보호자 동반은 필수인가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이것도 기관이나 나라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자, 환자 선정이 끝나면 이제 수술 전 평가랑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역시 효율적인 평가죠. 딱 네 가지인데요. 절대 금기 가려내고 최적화 필요한 부분 찾고 특이사항 잘 전달하고 환자한테 필요한 정보 정확히 주고 이겁니다. 네 가지. 네. 방법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설문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고요. 요즘 트렌드는 불필요한 검사는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검사 최소화. 환자 준비에서는 금식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죠. 네. 클리어 리퀴드스는 2시간 전, 라이트 밀즈는 6시간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필요하게 너무 길게 금식시키지 않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아, 너무 길게 안 하는 것. 네, 환자 불편감 줄이고 또 탈수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심지어 헐벌 메디슨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필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취 기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래 마취라고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제너럴 애네스티지아든 리저널 애네스티지아든 아니면 세데이션이든 환자랑 수술에 딱 맞춰서 최적의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는 역시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겠고요. 그렇죠.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건 이게 목표죠. 제너럴 애네스테시아 할 때는 보통 프레포폴 기반의 티바나 세보플로레인, 데스플로레인 같은 흡입 마취제를 많이 쓰고요. 오피오이드 하용은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LMA, 특히 프로실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가마메덱스 써서 NMBD 효과 빨리 역전시킬 수도 있고요. 리저널 애네스테시아는 아무래도 통증 조절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스파이너 마취할 때는 회복 지연 막으려면 로우 도즈 비피바케인에 펜타닐을 좀 섞거나 아니면 아예 폴로케인, 투클로로프로케인 같은 쇼트 액팅 약물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약물 선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초음파 가이드 신경 차단이나 IBRA, 또 수술 부위에 직접 국소마취제 뿌려주는 LIA 같은 기법들도 통증 관리에 정말 유용합니다. 세데이션, 특히 MAC, 모니터드 애네스테시아 케어는 어떻습니까? MACC에는 환자 상태를 정말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진정이 아니라 마취과 의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고요. 네, 포괄적 관리. 네. 회복 과정은 보통 페이즈 1, 페이즈 2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패스트 트랙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죠. 이때 알드레 스코어 같은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도움이 되고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수술 후 관리입니다. 역시 통증이랑 PONV,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노지아 앤 보미팅이 제일 문제겠죠. 통증 관리는 역서 멀티모더 아날제시아가 기본입니다. NSAID, 아세타미노펜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랑 국소신경 차단을 기본으로 딱 깔고 오피오이드는 진짜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쓰는 거죠. 오피오이드 최소화. 네. PONV도 마찬가지로 아플 스코어 같은 걸로 위험도를 미리 평가해서 예방적으로 약을 쓰는 걸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뭐 5-HT3 엔타고니스나 덱사메타손 아니면 NK1 엔타고니스까지도 쓸 수 있고요. 수액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원 기준도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소변 보는 거, 보이딩이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물론 뭐 의식 상태나 활력 징후 안정, 통증이나 PONV 조절 여부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퇴원시킬 때는 꼭 서면으로 된 관리 지침하고 비상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외래 마취에 대해서 정말 A부터 G까지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접근, 그리고 최적의 마취랑 통증 관리 기법을 잘 선택하고 또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요즘 오피스 베이스드 서저리나 뭐 병원 밖 다른 장소에서 마취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래 마취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만큼 저희 마취과 의사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실제 임상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의 외래 마취의 프로토콜에서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더 높이려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